때는 2013년 8월 인천이야. 이 가족은 전부 인천에 살고 있어. 먼저 첫째 아들부터 소개할게. 형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해서 유학도 다녀왔어. 약간 재원이야. 지금은 전자부품 회사의 연구원으로 일을 하는 중이야. 지금도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 사진 속 신랑이 이 집 둘째 아들. 그럼 이분 동생인 거네? 맞아. 형보다 먼저 장가를 갔어. 학창 시절에 만난 1살 연상 여친이랑 5년을 연애하다 결혼했대. 오. 그냥 다정해 보이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인 8월 16일 경찰 지구대로 한 남성이 찾아와.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해. 저희 어머니가 사라졌어요. 신고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야. 사흘 전 어머니를 뵈러 본가에 갔는데 집에 안 계셨대. 같이 사는 형한테 물어봤어. 형, 엄마 어디 가셨어? 아, 등산 간다고 나가셨어. 본가에 남아서 어머니를 기다렸어. 그런데 이틀 뒤 형이 갑자기 너 빨리 그냥 니네 집으로 가. 형이 자꾸 집에 가라고 재촉을 해. 할 수 없이 집에 왔는데 그 뒤로도 계속 어머니와는 연락이 안 돼. 결국 불안해진 둘째 아들이 실종 신고를 한 거야.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은 어머니의 행적을 추적했어. 13일 오전 집 근처 은행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혔어. 그게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그렇다면 실종일은 13일이지. 3일. 13일. 경찰은 바로 형한테 연락을 했어. 엄마가 갑자기 보이지 않으니까 그 가족 구성원인 형을 찾게 되고 또한 형을 찾아보니 형 또한 연락이 안 됐던 거죠. 아, 연락이 안 됐어. 김 형사는 곧바로 어머니와 형이 살던 집부터 찾아갔어. 코를 찌르는 냄새가 진동해. 딱 들어가자마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청소를 하면서 사용한 세제가 강하고 역겨울 정도로 많이 났었습니다. 뭔가 살인이나 이런 걸로 흔적을 지우려고? 어머니 집에서 100m 떨어진 주유소의 CCTV 화면이야. 지금 주유소 앞을 지나가는 승용차, 네. 바로 첫째 아들의 차야. 8월 14일 날 어머니 실종 다음 날이네? 그렇지. 어머니가 실종된 다음 날 형의 차가 움직인 거야. 아, 이렇게가 운전자 모습인 건가? 응, 맞아. 분명 확실히 보여. 화질은 좀 안 좋지만 모자를 쓴 남자라는 건 알 수가 있겠지. 그렇다면 이 차의 이동 경로를 보여줄게. 네. 강릉, 동해, 울진을 지나서 봉화, 정선을 지나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어. 무려 16시간 동안. 일반적인 루트는 아닌 것 같지? 완전 아니지. 이렇게 돌아다닌 차는 어머니 집 근처 주차장에서 발견돼.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메모리가 모두 사라진 채로 발견돼. 수사가 시작되고 일주일 후 드디어 용의자가 체포됐어. 형? 그날의 뉴스를 보여줄게. 지난 16일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천에 사는 58살 김모 여인이 실종됐다는 겁니다. 경찰은 실종됐다고 신고한 2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오늘 새벽 긴급 체포했습니다. 신고한 건 동생이잖아. 실종 신고를 한 사람. 20대 남성 누구야? 동생. 맞아. 둘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 네. 차남이 존속살해 및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가 된 거야. 뭐야? 둘째 아들이 처음에 했던 진술 기억나? 15일 아침에 형이 저를 깨우더니 그래, 빨리 가라고.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장남의 그 생활 반응을 조사를 했더니 13일 저녁에 친구와의 연락이 마지막이었어. 그 뒤로 형을 봤다는 사람은 이 둘째 아들 뿐인 거야. 세상에. 형의 범행인 것으로 몰아가야 되겠다는 그 나름의 계산이 있었던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겐 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 바로 이거야. 고속도로 통행권. 그래. 형사들은 바로 요금소로 달려갔어. 수많은 통행권을 뒤져서 장남 차량의 통행권을 찾았어. 여기 뭐가 남아있을까? 지문. 맞아. 누구의 지문이 나왔을까? 동생. 그렇지. 지문의 주인은 둘째 아들이었어. 14일에서 15일 형차로 강릉, 울진, 정선 다녀왔죠. 간 적 없습니다. 에이, 그거 발뺌해도 소용없어. 이 통행권에 당신 지문이 찍혀 있다니까. 조작된 거 아닌가요? 전 간 적이 없어요. 아, 두 번 다 발뺌을? 그런데 그때 한 형사가 뭔가를 발견을 했어. 적어도 이제 비슷한 방향이에요. 2번하고 4번 말씀. 이거 아까 그 주유소 그... 맞아. 운전자 혼자 탄 차가 뒤쪽에 저렇게 내려앉을 수가 있나? 자세히 보면 이 차체가 내려앉은 모습이 트렁크에 뭔가 실린 것 같다는 거야. 두 사람의 몸무게의 합은 125kg이야. 그래서 같은 무게로 실험을 해본 거야? 맞아. 동일한 차량 트렁크에 125kg을 싣고 주유소 앞을 지나면서 CCTV로 사진을 찍어. 자동차에 찍힌 이 적재물의 무게가 125kg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지. 딱 맞네. 거의 똑같아요. 똑같지? 네. 타이어 모양도 그렇고 네.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안 실려 있었으면 달라야 되잖아. 그렇지. 고속도로 위를 올라간 이후에 그 차량의 행적은 시신을 버리기 위한 행적이었을 것이다. 경찰은 차가 머무른 곳 위주로 수색을 했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어. 와, 이걸 어떻게 자백을 받아내지? 어머니와 형을 찾지 못한 경찰은 이 사람을 주목했어. 어머니와 형이 실종된 상황에서 차남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가족. 와이프가 있잖아. 와이프. 그래. 차남의 아내. 네. 아내를 만나기 위해 둘째 아들 부부의 집으로 찾아갔어. 12일 날 남편이랑 좀 싸웠어요.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아마 본가에 간 것 같아요. 그 무렵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대. 이혼 얘기까지 오갔다는 거야. 현관에 들어가 좌측으로 책장이 있었는데 그 책장에 뭐 살인이라든가 이런 각종 범죄 서적이 질비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제 꿈이 프로파일러거든요. 책도 많이 보고 미드도 많이 봐요. 그래서인지 수사 용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래요. 당시에도 인천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로 일하고 있었고요. 저는 주로 아내하고 계속 라포를 형성하면서 같이 다녔고요. 이 두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끈끈하다. 우리가 피해자들을 찾으려면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 심리적인 연결고리를. 모든 조사는 투 트랙으로 진행됐어. 집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면담할 땐 절대 함께 부르지 않아. 이렇게 철저하게 심리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 두 사람 모두 범행이 의심되는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이야. 뭐지? 그리고 그 증거를 해나는 이미 봤어. 마트 CCTV 기억나? 네. 기억나죠. 부부가 함께 장을 보던 모습. (8월 10일) 차남이 혼자 마트에 왔어.
그리고 다음 날 아, 이게 그 다음 날이구나. 이 세제를 2차례에 걸쳐서 3리터나 구입을 했어. 아, 이날 한 번만 산 게 아니고 또 샀어? 수사를 통해 밝혀진 건 이뿐만이 아니야. 형사들은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어. 복원된 메신저 대화를 보여줄게. 네. 울진에서 사체를 태우면 어떨까? 태우려면 뭐가 필요하지? 우리 캠핑했을 때처럼 땅을 파서 위에 자갈을 깔아야지 불이 번지면 안 되니까. 툭으로 이런 거 보내면 안 되는데. 내가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몰래 받으면 불법인가? 공동 명의로 바꾸면 대출 받는 건 불법이 아니지. 그건 어머니랑 형이랑 너랑 셋이 가서 바꿔야지.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범행 동기가 되는 셈이지 않을까? 부부는 1년 동안 카지노를 수십 차례 출입한 걸로 드러났어. 하지만 이런 증거들로도 죄를 물을 순 없어. 아직도 안 되는구나. 왜? 발견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아직 어머니와 형을 못 찾았잖아. 보통 저희가 CCTV 하잖아요. 근데 계획된 범죄에 CCTV를 의식하지 않겠어요? 자신들의 행적을 숨기려고 했다면 당연히 CCTV를 의식을 했겠지. 그렇지. 역으로. 그렇지. CCTV가 없는 길을. 그렇지. 그 코스에 있는 개인용 CCTV를 전부 끌어모았어. 단서는 잡혔을까? 뭐 하나는 있지 않았을까? 잡혔을 것 같아. 잡혔어. 다행이다. 뭐야. 14일 남편이 운전한 그 형의 차에 아내가 타는 장면이 찍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같이 간 거잖아요. 김 형사는 이진숙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내를 다시 만났어. 나는 그 당신 말 다 믿어요. 근데 그날 차에는 왜 탔어요?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어. 사실 그 무렵 남편과 다퉜는데 갑자기 남편이 화해여행을 가자고 해서 따라간 거예요. 뭐? 이상하다. 가는 동안 수면제를 먹고 잤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근데 절대 이상하다는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아내의 입에서 더 많은 말이 나와야 되니까. 아, 수면제 먹고 주무셨구나. 아우, 그래도 혹시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제가 잠깐 깼을 때 남편이 차를 세우더니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가는 걸 본 것 같아요. 드디어 아내가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거야. 이진숙 프로파일러는 아내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 아무래도 남편분은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사건이 해결돼야 재산이 정리될 텐데. 그러니까 아내가 솔깃해. 어머니와 형이 사망을 하면 그 상속이 누구한테 가겠어? 차남에게 가겠지. 그렇지. 둘째 아들한테 가겠지. 근데 둘째 아들이 그들을 살해한 거라면 상속권이 박탈돼. 그럼 재산은 어디로 갈까? 아내한테? 맞아. 아내한테 가게 돼. 그거에 솔깃했다고? 제가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최면이라도 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에? 갑자기요? 아예 모른다. 자기가 혹시라도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 못할 수도 있다. 내가 그 차에 탔어도 기억 못할 수도 있다. 체면이라도 해서 말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 뭐야? 왜? 자, 이진숙 프로파일러는 당시 최면에 대해서 그냥 한두 시간 잠깐 배운 게 다였어. 그럼 이게 통했을까? 통했으면 좋겠다. 아내가 최면에 걸린 듯 이야기를 쏟아내. 체면이 유도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는 티가 나요. 그리고 제가 엄청 어설픈 사람이었잖아요, 당시. 근데 금세 체면에
걸린 연기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친구가 최면의 힘을 빌리고 싶었던 거지 그 지점까지 기억이 안 나서 얘기 안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 눈을 뜨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내는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약도를 그렸어. 장소는 강원도 정선이야. 새벽 일찍 아내와 형사들이 출발했어. 도착하니까 야트막한 야산이야. 아내가 알려준 쪽으로 올라갔는데 강원도 정선의 한 야산입니다. 경찰이 숲풀을 해치자 이불로 둘러싸인 시신 한 구가 나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대. 김 형사는 시신을 발견한 후 곧바로 인천으로 올라왔어. 너는 사형이야. 너가 나쁜 건 엄마와 형을 죽인 것도 정말 나쁘지만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모습은 너는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가 살인자입니까? 왜 그래요? 라고 저한테 반항을 해요. 그 제가 제 앞에 있는 휴대폰을 쭉 밀면서 엄마는 검소하게 사셨더라. 아들만 위해서 아버지 남편도 없이 산 엄마를 그렇게 잔혹하게 얼굴까지 안면까지 이렇게 망가뜨려? 그리고 나니까 이 친구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무서운 놈이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엄마 모시는데 형도 모셔야 하지 않겠니? 그렇지. 형의 시신도 찾아야지. 형이 아직 안 나왔잖아. 그렇지. 김 형사는 둘째 아들과 함께 차에 올랐어.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북 울진이야. 여기 가방까지 다시 들어가야지. 맞아. 저 위치야. 둘째 아들이 형의 시신이 있는 곳을 말을 한 거야. 시신은 훼손이 심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을려 있었어. 울진에서 사체를 태우면 어떨까? 자갈을 깔아야지. 현장과 비교하면 어때? 똑같아요. 대화 내용 그대로 실행한 거야. 인천 남부경찰서는 구속된 차남 정모 씨 외에 정 씨의 부인 29살 김모 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내에게도 물어봐야겠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거라면 아내도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니까. 당연하지.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아내가 출석하기로 한 시간이야. 근데 시간이 됐는데도 안 와? 아내가 오질 않아. 이걸 한번 읽어봐. 나의 사랑하는 남편의 여행 제안으로 간 우리 마지막 울진 여행. 거기서 남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추측만 할 뿐이야. 부모님, 전 결백합니다. 전 저의 목숨으로라도 결백을 주장하고 싶어요.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시고 남편 속옷과 옷 좀 챙겨주세요. 뭐야, 자살했어? 아내가 남긴 유서야. 오자 살인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차남 정모 씨의 부인 29살 김모 씨가 오늘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김 씨는 경찰에 시신 유기 장소를 지목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했지만 범행의 공범으로 여겨져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이 둘째 아들을 존속살해, 살인 등의 혐의로 그리고 아내는 이미 사망했으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당연히 유죄. 둘째 아들은 무기징역으로 형이 확정됐어. 지금은 결국
모두 사라지고 둘째 아들 뿐이야. 이런 존속 살해 사건이 몇 건 정도 일어날 것 같아, 한 해. 또 분명 내가 생각한 것도 많겠지. 2017년엔 25건. 존속살인이? 그리고 2018년엔 44건. 2019년도는 35건. 생각보다 많지. 이렇게나 많다고? 생각보다. 존속 살해의 경우 이 사건처럼 초범이 많지만 네. 범행의 잔혹성은 높다고 해. 우발적인 경우보다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뒀던 감정까지 범행에 쏟아붓기 때문이라고. 오래 같이 있으면서 더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서 서로 함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지. 오히려 가족이라는 그 이름 아래서 사실은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집중호우가 내린 예천군 지하 주차장에 서울 강남은 경보를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서울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다. 물이라는 게 순간이에요, 순간. 유입되는 물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수문을 열면 그 물은 어디로 올라갈까? 서울 한강. 수문을 열겠습니다. 안 됩니다. 진짜 공포스러운 건 따로 있었어. 이거 감이 안 오는데 그냥. 댐을 포기해야 합니다. 상상 그 이상의 대지함. 화재는 재라도 남지만 물은 흔적도 안 남는다.